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첫 소식, 독일 함부르크 현지에서 김천홍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설득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평화적인 압박 카드가 논의됐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군사적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런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단독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공조 방침은 재확인됐습니다. 어제 반가웠습니다. 시기도 좋았고 아주 의미 있는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未来志向の新しい日韓関係を構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북핵 완전 폐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 대북 제재 동참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함부르크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어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이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G20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전면 공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언론 성명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며 내용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Полета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цел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актико-технически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했던 중국은 오히려 이번 성명 초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는 한층 격앙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멈추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도 멈춰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 정상의 공동 성명도 일축했습니다. See it a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ctivities and actions that it undertakes with it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also Japan. 미국은 조만간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새 대북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잠시 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조건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2000년 그리고 2007년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각각 서해 연평해전과 1차 핵실험 후 1년도 안 돼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허의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는 국면에서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 손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는 상당 시간에 걸친 물밑 작업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한 달 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그에 앞서 2년간 여러 차례의 비밀 접촉과 지루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역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부터 물밑 작업이 시작됐지만 1차 핵실험과 6자 회담 등 우여곡절 끝에 임기 말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만큼 유연한 리더십을 보일지 의문이고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통미 봉담 전략을 고수하는 북한의 태도 등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주변 여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맞춰 주변국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정상회담 성사에 필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재작년 금강산에서 어렵사리 열렸던 20번째 상봉 행사를 끝으로 이산 가족들은 애절한 그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이산 가족은 13만 1000여 명. 이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 생존자는 6만 명 남짓입니다. 문 대통령이 10월 4일 상봉을 제안하면서 통일부도 실무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차갑고 대화 통로마저 단절된 상황이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인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조만간 북한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대북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화답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생사 확인과 방북 교육 등 이산가족 행사 준비에는 최소 한 달이 필요합니다. 오는 10월 4일로 제안한 만큼 2달 정도 남은 셈인데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출해 한국에 온 여정업원 13명의 송환을 재차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언어 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내일이 김일성 사망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여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ICBM 시험 발사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별 대경사 특대사별인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군사분 개선 일대 적대행위 중단 제안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반응을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존 발언처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파행은 길어질 분위기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에 이어 이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쓰며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의 형사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대선 조작 페인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국민의당의 반발도 더 거세졌습니다. 수사 빨리 끝내지 마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저는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의 협력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뺨 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또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소속 의원 전원이 추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무시의 행태로 오만한 권력에 취해 있는 정부 여당의 원인과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고위 당정청 인사들은 만찬 회동을 갖고 전국 경색 타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속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단숨에 10조 원을 넘어서며 2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절대 강자 인텔이나 스마트폰 마수 애플도 제칠 기세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본격 가동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2021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평택 반도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대 최대 실적도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분기별 매출로는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3년 3분기의 기록을 3조 8천억 원 이상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에 고용량 메모리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3분의 1, D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갤럭시 S8이 2천만 대가량 판매되면서 IT 모바일 부분도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반도체 절대 강자인 인텔을 처음으로 제쳤으며 영업이익도 애플을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출의 규모에서 인텔을 넘어서게 된 것인데요. 아마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국내 역사상 가장 최대 실적이 당연히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OLED의 공급까지 본격화돼 삼성전자가 올해 5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F2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발화로 전량 회수된 갤럭시 노트 7을 개량한 제품인데요. 첫날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리퍼폰 아니냐, 또 출고가가 높지 않냐는 논란도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화 사건으로 조기 단종됐던 갤럭시 노트 7이 갤럭시 노트 F2로 다시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새로운 모델명을 붙인 겁니다. 배터리 용량을 3,500mAh에서 3,200mAh로 줄인 대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 새 제품으로 등록돼 발화 사건 이후 반입 금지됐던 비행기에도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팬 에디션은 개봉하지 않은 노트 7 제품과 조립되기 전 단계 부품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출고가는 30% 가까이 낮춘 70만 원 정도. 일부 색상이 한때 품절되는 등 출시 첫날 소비자 호응도는 꽤 높았고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에 40만 대 정도를 한정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 7의 부품을 대부분 재활용한 만큼 리퍼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1년 전에 나왔던 구형 모델을 70만 원이나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용 구성품들은 1년 전에 이제 최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좀 중저가 모델 수준이다. 이렇게.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재활용을 거쳐 새로 만든 폰으로 봐야 하며 가격도 중저가 제품에 맞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노트 시리즈의 차기 모델인 노트 8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경찰이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서 조양호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인 연면적이 1,4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저택입니다. 화강석으로 된 담벼락 위에는 귀빈 영접을 위한 한옥 누각이 보이고 미술품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땅값만 100억 원에 달하고 건축비는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님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택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한항공이 짓고 있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이 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계약서와 공사, 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측이 회사에 떠넘긴 금액은 확인된 것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큰 비가 예상되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상추밭 전체가 물에 잠겨 갯벌처럼 변했고 농작물은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단단하던 방울토마토도 물러져 출하는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2시간에 15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손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막 물이 저쪽에서 막 콜콜콜 넘어 들어오고 앞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아유 이거 못 막어 이거 할 길이 없어. 전북 익산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100여 동, 축구장 10개 크기인 1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을 불과 사나흘 앞둔 수박밭입니다. 어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비로 기껏 키운 수박은 이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쏟아지는 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도리가 없더라고. 특히 기상청의 예상 강수량보다 배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았으면 딴 물콜에 터놓고 준비를 했지.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그래서 피해를 더 본 거지. 가뭄과 우박, 이번엔 폭우 피해까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농민들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동안 수도권에 오락가락하던 장맛비가 저녁 퇴근길 무렵부터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장맛비가 오늘 밤부턴 폭우로 돌변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간별로 보면 오늘 밤 경기 북부부터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해 내일 새벽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고 내일 오전까진 장대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주말과 일요일, 오후엔 때때로 빗줄기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100에서 200, 많게는 2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고 충청은 최대 150mm, 호남과 경북 내륙도 100mm까지 쏟아지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상층에서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구름대가 더욱 강화되겠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나 중국 중남부 폭우를 보면 장마 전선에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기상청 판단입니다. 호우특보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차례로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폭우 대비가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 호우가 집중되는 만큼 침수 피해나 안전사고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초반 중부에 퍼부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도 주의해 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은 뒤 신장이 망가져 투석까지 받게 된 건데요. 주로 덜 익힌 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수사했던 부서에 사건을 맡기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최은주 씨는 4살 된 딸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햄버거를 먹은 최 씨의 딸은 2시간쯤 지나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더 심해져 사흘 뒤에는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최 씨의 딸은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고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발병 원인을 햄버거 속 갈아 만든 고기인 쇠고기 패티라고 보고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책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사고 당일 해당 제품 300여 개를 팔았지만 이상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고 지자체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았던 형사 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전종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햄버거를 먹고 걸린 병이라고 해서 이 햄버거병이라고 하는데 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4살 여자아이의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햄버거로 인한 감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이 균에 오염된 덜 익은 고기 또는 채소 등을 먹고 콩팥,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4살 여자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망가졌느냐 이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맥도날드 측에서는 당일날 같은 제품을 300여 개를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감염자가 나와야 하는데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햄버거가 남아있어야 그 패티에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원인 식품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먹었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어렵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투병 중인 아이의 상태가 궁금한데요. 좀 호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네, 현재 복막 투석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90%를 이루면서 지난해 4월에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연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환자는 그보다 적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병에 걸린 경우가 한 해 평균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주의는 해야 되니까요. 어떤 증상일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증상은 아무래도 뭐 식중독처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통 있고 설사하고 특히 혈변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이 먹거리 문제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맞습니다. 오늘 실제로 햄버거 가게를 찾아봤는데 햄버거를 먹고 나오는 시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번에 먹을 때는 패티가 잘 익었는지 따져보면서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햄버거 패티처럼 고기를 갈아서 만드는 가공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70도 이상의 열만 가열하면 식중독균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식중독균은 식재료 속에 있기는 어렵고 주로 식재료 표면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고기를 갈아버리면 그러니까 패티처럼 고기 알맹이마다 표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들마다 식중독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햄버거 병이 최근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고기를 잘게 썬 육회에 대해서도 우려한 분들이 많은데 아직 국내에서는 육회에 대해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보고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전종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살해범 심천우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거론한 데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호 기자입니다. 납치 살해범 심천우, 강정임이 검거 당시의 차림새로 모습을 드러내자 사방에서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납치한 40대 여성을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는 모습이 재현되자 유가족들은 참아왔던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골프 연습장에서 약 80km 떨어진 고성의 한 버려진 주유소. 심천우는 피해 여성을 들쳐매고 주유소 2층 방으로 올라간 뒤 목을 졸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흥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는 거죠? 아니, 부모님 생각해서. 잠시 뒤 심천우가 시체를 포대에 담고 내려오는 모습에 피해자의 남편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시민들도 흥분한 나머지 현장에 다가서면서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마지막은 시신을 유기한 진주 진양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천우는 담담하게 시신이 담긴 포대를 20m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심천우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족한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번 현장 검증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 씨와 강 씨를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운전자라고 합니다.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지만 아닌 경우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편도 3차선 도로. 앞서가던 흰색 봉고차가 황급히 오른쪽 차선으로 피하자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 역주행하면서 불법 유턴하던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겁니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사망사고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륜차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안전모를 안 쓰거나 차선을 넘나들고 버스 전용 차선을 헤집고 다닙니다. 경찰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단속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항의합니다.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단한 사람 따질 거니까. 정지하라는 명령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지키세요. 골목이나 요리조리 인도로 올라가서 도망을 가버리니까. 경찰은 이달 말까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영상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유미입니다. 일본에서 강한 독성을 가진 외래종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리면 통증도 심한 데다 극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바로 옆 나라인 우리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도쿄 시나가와구 오이부두. 컨테이너를 실었던 화물 트럭의 살균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도쿄에 도착한 컨테이너에서 4mm 크기의 외래종 불개미 한 마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긴급 조사에 나선 방역 당국은 독이 든 개미 먹이를 항구 주변에 뿌려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引き続き公安を中心とした早期発見、早期防除が重要と考えております。 개미 한 마리에 이처럼 행정당국이 벌집 쑤셔놓은 듯 긴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면 격렬한 통증을 일으키는 데다 미국에선 알레르기 반응으로 한 해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본에는 지난 5월 수입 컨테이너에 불개미 집이 실려 들어와 효고현에 첫 상륙한 뒤 불과 한 달 새 고베, 나고야, 오사카까지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사카에서는 하루 1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여왕개미도 첫 발견됐습니다. 국회 일정 파행은 길어질 분위기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에 이어 이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쓰며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의 형사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대선 조작 데이트는 이런 일찍이 부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국민의당의 반발도 더 거세졌습니다. 수사 빨리 끝내지 마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저는 수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의 협력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뺨 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또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소속 의원 전원이 추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무시의 행태로 오만한 권력에 취해 있는 정부 여당의 원인과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고위 당정청 인사들은 만찬 회동을 갖고 전국 경색 타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속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단숨에 10조 원을 넘어서며 2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절대 강자 인텔이나 스마트폰 맞수 애플도 제칠 기세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본격 가동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2021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평택 반도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대 최대 실적도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분기별 매출로는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3년 3분기의 기록을 3조 8천억 원 이상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에 고용량 메모리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3분의 1, D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갤럭시 S8이 2천만 대가량 판매되면서 IT 모바일 부분도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반도체 절대 강자인 인텔을 처음으로 제쳤으며 영업이익도 애플을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출의 규모에서 인텔을 넘어서게 된 것인데요. 아마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국내 역사상 가장 최대 실적이 당연히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OLED의 공급까지 본격화돼 삼성전자가 올해 5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F2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발화로 전량 회수된 갤럭시 노트 7을 개량한 제품인데요. 첫날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리퍼폰 아니냐, 또 출고가가 높지 않냐는 논란도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화 사건으로 조기 단종됐던 갤럭시 노트 7이 갤럭시 노트 F2로 다시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새로운 모델명을 붙인 겁니다. 배터리 용량을 3,500mAh에서 3,200mAh로 줄인 대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 새 제품으로 등록돼 발화 사건 이후 반입 금지됐던 비행기에도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팬 에디션은 개봉하지 않은 노트 7 제품과 조립되기 전 단계 부품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출고가는 30% 가까이 낮춘 70만 원 정도. 일부 색상이 한때 품절되는 등 출시 첫날 소비자 호응도는 꽤 높았고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에 40만 대 정도를 한정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 7의 부품을 대부분 재활용한 만큼 리퍼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1년 전에 나왔던 구형 모델을 70만 원이나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용 구성품들은 1년 전에 이제 최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좀 중저가 모델 수준이다. 이렇게.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재활용을 거쳐 새로 만든 폰으로 봐야 하며 가격도 중저가 제품에 맞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노트 시리즈의 차기 모델인 노트 8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경찰이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서 조양호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그 사고 방식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주변 여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맞춰 주변국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정상회담 성사에 필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재작년 금강산에서 어렵사리 열렸던 20번째 상봉 행사를 끝으로 이산 가족들은 애절한 그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이산 가족은 13만 1000여 명. 이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 생존자는 6만 명 남짓입니다. 문 대통령이 10월 4일 상봉을 제안하면서 통일부도 실무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차갑고 대화 통로마저 단절된 상황이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인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조만간 북한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대북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화답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생사 확인과 방북 교육 등 이산가족 행사 준비에는 최소 한 달이 필요합니다. 오는 10월 4일로 제한한 만큼 2달 정도 남은 셈인데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출해 한국에 온 여정업원 13명의 송환을 재차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언어 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내일이 김일성 사망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여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ICBM 시험 발사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역사의 특별 대경사 특대사별인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군사분 개선 일대 적대행위 중단 제안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반응을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존 발언처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포함한 технически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했던 중국은 오히려 이번 성명 초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는 한층 격앙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멈추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도 멈춰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 정상의 공동 성명도 일축했습니다. See it a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ctivities and actions that it undertakes with it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also Japan. 미국은 조만간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새 대북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잠시 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조건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2000년 그리고 2007년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각각 서해 연평해전과 1차 핵실험 후 1년도 안 돼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허의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는 국면에서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 손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는 상당 시간에 걸친 물밑 작업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한 달 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그에 앞서 2년간 여러 차례의 비밀 접촉과 지루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역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부터 물밑 작업이 시작됐지만 1차 핵실험과 6자 회담 등 우여곡절 끝에 임기 말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만큼 유연한 리더십을 보일지 의문이고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통미 봉담 전략을 고수하는 북한의 태도 등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첫 소식, 독일 함부르크 현지에서 김천홍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설득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평화적인 압박 카드가 논의됐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군사적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런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단독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공조 방침은 재확인됐습니다. 어제 반가웠습니다. 시기도 좋았고 아주 의미 있는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식구의新しい日韓関係を構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북핵 완전 폐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 대북 제재 동참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함부르크에서 MBC 뉴스 김철홍입니다. 어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이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G20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전면 공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언론 성명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며 내용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성명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полета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цел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актико